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살수록 미수가를 낳은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인 곳에 사는 임신부의 미수가 출산율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1.57배 높았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모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무선 센서와 같은 소자를 작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력을 얻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사물 인터넷 센서 등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전문 서적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과학 도서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오면서 출판업계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판매량은 50%나 늘었고 출간된 과학책의 종류도 31%나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과학 본색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봄철이 되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감기와 쉽게 헷갈리는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은 무엇이고 일상에서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내 몸 보고서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진 포근한 봄 날씨에 제주도에 벌써 벚꽃이 피었습니다. 벚꽃은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면서 서울에서는 다음 달 3일쯤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진 지난 주말, 제주도 도두동 입구에 하얀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공식적인 개화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벚꽃 개화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개화는 기상청의 관측 표준목을 기준으로 한 개체 중 3송이 이상 꽃이 피었을 때를 공식 개화일로 판정합니다. 제주도 지역의 벚꽃 개화 예상일은 3월 21일로 이번 주 후반. 이번 주 비 소식이 있지만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돼 제주도부터 본격적인 벚꽃 릴레이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남부지방은 3월 22일에서 31일, 중부지방은 3월 31일에서 4월 7일 사이에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겠습니다. 포근한 날씨 탓에 예년보다는 4일에서 7일 정도 일찍 피는 것입니다. 벚꽃 명소별 개화일은 진해 여자천 3월 22일, 하동 쌍계사 3월 23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3월 26일, 청주 무심천변은 4월 1일로 예상됩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는 4월 3일부터 화사한 벚꽃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벚꽃의 절정기는 개화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뒤로 4월 초부터 중순까지 전국 곳곳에서 가장 화려한 봄꽃인 벚꽃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사는 임신부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임신부보다 미수가를 낳을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희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공동연구팀은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170만 건의 출생 기록을 바탕으로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미수가 출산율과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보면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미수가 출산율은 7.4%로 미세먼지 농도가 이보다 낮은 지역의 미수가 출산율인 4.7%보다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다른 요인을 보정했을 때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은 곳에 사는 임신부의 미수가 출산율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여성보다 1.57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신기간 32주 미만의 초미수가를 낳은 위험은 같은 비교 조건에서 1.97배로 더 큰 차이가 났습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가 끝나자 수도 베이징에 또다시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환경관측 보호센터에 따르면 19일 오전 베이징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 지수가 제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이 넘는 4단계 중급 오염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베이징 중심가인 궈마오 지역은 공기질 지수가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을 넘는 스모그가 발생하면서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또 PM2.5인 초미세먼지도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서 매우 나쁨의 기준인 76 마이크로그램보다 2배 이상 나쁜 상태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다음 주 26일부터 31일까지 베이징에 짙은 스모그가 발생하고 미세먼지 오염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양회가 끝나면서 공기오염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소음과 진동같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거둬들여서 센서에 반영구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기기 등의 전력 공급원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고층 빌딩과 다리처럼 접근이 어려운 구조물을 진단할 때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해서 안전 문제나 비용 등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런 센서를 구동할 때 필요한 전력 공급원은 한 번 설치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일상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진동과 소음 등 구조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대폭 증폭시켜 전기로 만드는 원리입니다. 에너지를 한데 모으는 돋보기 역할을 하는 메타 물질을 적용해서 기존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보다 22배 높은 전력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수동적으로 한 자리에서 그냥 들어온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해야 했다면 메타 구조를 이용을 해서 능동적으로 좀 더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센서와 같은 소재를 작동시킬 수 있는 밀리와트급 전력을 얻은 건 이 기술이 처음입니다. 진동과 소리 등 기계적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 기술은 사물 인터넷 센서 등 다양한 곳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기반 시설을 신경망처럼 연결해주는 멈추지 않는 센서가 실현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무선 센서라는 것은 웨어러블이나 산업 현장 아주 많은 분야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시장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 세계적 학술지 나노 에너지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버려지는 열이나 태양열을 활용해 전기를 만드는 열전 소재가 머지않아 상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IBS 나노입자 연구팀은 기존 열전 소재의 성능이 떨어지는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열전 소재 다결정 셀레늄화 주석의 성능이 떨어지는 원인은 소재 안에 소량 존재하는 산화 주석 나노입자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셀레늄화 주석을 잘게 분쇄한 후 수소가스를 높은 온도에서 흘렸더니 성능 저하 현상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소재의 열전 성능 지수는 2.5 이상으로 이제까지 학계에 보고된 다결정 소재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연구 선도할 학교 1,8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연구 선도 학교는 초등학교 1,081곳, 중학교 461곳, 고등학교 279곳 등으로 지난해보다 191곳 늘었습니다. 정부는 선정된 학교 한 곳에 연간 1,000만 원 안팎을 지원하고 시도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 지원단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지난해 중학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고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5, 6학년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연구 선도 학교는 교과 수업 외에도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유학기, 동아리,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도하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 생강연구소와 수다학을 각각 책으로 엮어 발간했습니다. 방송에서 다룬 내용 중 30가지의 주제를 엄선해 책으로 엮은 생강연구소는 시험날 귓가에 노래가 맴도는 이유, 중요한 일일수록 꾸물거리게 되는 이유 등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단순한 해석에 멈추지 않고 독자가 직접 작성해 적용할 수 있는 활동지와 실천 조항들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수학머리 공부법은 아이가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학 공부법을 상황별, 학년별에 맞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또 방송에 출연한 아이들의 수학학습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집 활용법과 오답노트 만들기, 시간 활용법 등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수학 공부법도 책에 담겼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미세먼지 공동 연구를 하게 됐다는 소식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나사와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나요? 네, 우리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예. 중국은 지금 뭐 우리 탓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계획대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미세먼지에 관해서 공동 연구를 하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동 연구는 오는 2021년 이뤄질 예정입니다. 2021년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사와 함께 대기질 연구를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언제 또 이런 연구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우리나라와 미국 나사는 함께 이 미세먼지에 관한 공동 연구를 펼쳤습니다. 예. 차이점이 있다면 당시 연구에서는 항공 관측이 좀 주를 이뤘고요. 오는 이제 2차 연구 때는 이제 위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각자 좀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항공 관측과 달리 위성 관측은 뭐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관측을 할 수 있고 예.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러시아 이 주변국의 대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2차 연구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한미와 함께 미세먼지 공동 연구에 나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중국이 반발하는 모양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해 드렸듯이 이와 관련해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예. 한국이 나사와 미세먼지의 출처를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결국 기어코 중국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것이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신문은 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이 항상 뭐 미세먼지의 출처를 밝히려고 하지만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까지 기사에 담았습니다. 예. 자, 과거에 산성비로 고통을 받던 스웨덴 역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발뺌을 하던 영국과 독일에게 그 책임을 묻고 또 협약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2차 조사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1차 조사 때 항공 관측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2016년 조사 당시 가장 주목받았던 게 그 항공기 DC-8 나사의 항공기입니다. 예. 이 항공기는 뭐 당시 하늘을 나는 실험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첨단 장비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DC-8은 항공을 지그재그로 비행하면서 대기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예. 미세먼지의 표본을 확인을 해서 과연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의 52%가 국내에서 유발된 것이다라는 예. 결론이 나왔고 나머지 34%는 중국 내륙에서 예. 9%는 북한에서 온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 결과를 놓고 다소 좀 논쟁이 있었죠. DC-8이 대기 관련 자료를 수집을 했다고 하지만 그 시점이 5월에서 6월. 그러니까 이 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영향을 받는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데이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미세먼지의 이동 통로가 되는 대기권이라는 것이 무척 넓습니다. 생각만 해도 예. 넓겠죠. 그리고 그 범위 자체도 지상에서부터 10km를 포함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첨단 장비가 비행을 하면서 예.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라고 해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2차 조사 때는 이제 인공위성을 활용을 해서 관측을 한다, 분석을 한다라고 했지만 물론 인공위성도 10km에 달하는 대기권을 샅샅이 살펴보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선 연구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확인을 했듯이 2차 연구 때는 이런 한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1차 조사 결과를 사실 달리 말하면 이 서풍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음에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2차 연구 결과 앞서 설명드린 그런 스웨덴의 사례처럼 좀 더 집요하게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내서 꼭 중국의 영향을 입증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네. 과학도서 이때쯤 책 한 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과학 네. 뉴스다 보니까 과학도서를 한번 올 봄에 읽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네.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좋아서인지 딱 테라스에서 책 한 권 읽으면서 커피 한 잔 하면 딱 좋은 그런 날씨인데 과학도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저도 좀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네. 왠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편견을 깨고
과학도서가 최근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과학책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인데 판매량이 직접 늘고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자연과학 분야의 도서 판매량이 꾸준히 늘었는데요. 네. 적게는 매년 한 3.5%에서 많게는 20.4%까지 매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해 2018년 판매량이 42만 7천여 권에 달했는데요. 네. 이는 2014년 약 28만 6천 권 대비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정말 생각보다 증가세가 꽤 가파라요.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인기를 반영하듯이 출간된 책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 종류를 보면 2018년 자연과학 분야 도서 출간 종수는 697권으로 2014년 533권 대비 약 31%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연과학 도서를 주로 누가 보는 것인가 예. 이 독자층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조사를 시작한 2014년과 2018년 모두 40대가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네. 50대의 비율도 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 40대와 50대 여성을 합친 비율의 경우 2014년 30.5%에서 38.3%로 7.8%가량 늘었다는 점이 좀 두드러지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40대가 주 과학 분야 독자층이다라는 말씀인데 판매량이 느는 것도 느는 거지만 일단 출간되는 책의 종수도 많아진다고 하니까 자연과학계 분야 출판계가 조금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유명한 과학도서 하면은 몇몇 개 떠오르는 게 있는데 사실 읽어는 봤지만 완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네, 완전 쉽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뭐 코스모스나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들이 대표적인 과학 네. 베스트셀러로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2004년에 나왔던 코스모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30만 부 이상이 팔리면서 뭐 독보적인 과학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도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요.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의 경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베스트셀러가 있지만 네. 최근에 나온 도서들이 또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판매량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뭐 황보혜경 앵커 말대로 여전히 과학도서 하면은 좀 어렵고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걸로 좀 인식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과학을 소재로 한 영화라든지 혹은 과학자가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과 같이 이런 대중 매체들이 속속 등장을 하면서 이 과학에 대한 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좀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가 2014년 이후 개봉하면서부터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과학자들이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좀 더 과학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네. 2014년에 개봉한 공상과학 영화라면은 인터스텔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영화를 보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정말 실제로 키우기도 했었거든요. 대중매체의 힘이 그만큼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인터스텔라, 마션 이런 영화들이 흥행하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고요. 네. 최근에는 뭐 대중 강연을 하는 과학자, 뭐 방송에 출연하는 스타 과학자들까지 등장을 하면서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 과학의 대중화라는 거 저희가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과학 대중화라는 게 역시 좀 쉽고 재밌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죠. 네, 어려운 과학을 쉽고 재미있고 친숙하게 사실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가 지향하는 바람도 맞았잖아요. 우리 사무실에도 이 과학책 서고가 있는데 오늘 퇴근하는 길에 한번 빌려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유차가 늘어난 건 사실 정부의 정책 탓이 큽니다. 오랜 기간 경유를 싸게 공급했던 것도 경유차에 여러 혜택을 줬던 것도 정부였는데요. 미세먼지를 내뿜는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경유차주들도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유차 천만시대. 너도 나도 경유차를 산 이유는 뭐니 해도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사실 국제시장에선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쌉니다. 정부가 휘발유에 더 많은 세금을 붙이면서 국내에선 가격이 역전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경유세 인상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경유차주들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10년 정도 탈 생각으로 구매한 차를 갑자기 바꾸자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많이 되죠. 뭐 세차 아직 이제 한 4년 몇 개월 됐는데 그렇다고 당장 뭐 바꿀 수도 없고. 특히 생계형으로 경유차를 모는 서민들에겐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이 포토는 휘발유 차량이나 전기 차량이 없어요. 경유차니까 다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물론 오래된 경유차의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노후가 되면은 그냥 그 뒤에 마을화에서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노후 차량에서는 아무래도 뒤따라간다든지 할 때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시커먼 연기가 나는 차들이 종종 있어요. 실제로 수도권에선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최대 배출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경유차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단편적이고 일관성 없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번엔 믿고 따라도 되는 건지 경유차주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설탕으로 단맛을 낸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찍 사망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하버드대 연구팀이 보건 전문 요원 남성 3만 7천여 명과 간호사인 여성 8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당 음료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이런 음료를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28% 높았는데 특히 심장병에 의한 사망은 31%, 암으로 인한 사망은 16% 높았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활 습관과 비만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한 결과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 대상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지는 않으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물질이 전립선암이 자라는 것을 막는 것으로 동물 실험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본 가나자와대 의과대학원 연구팀은 커피에 들어있는 카와웰 아세트산염과 카페스톨이 전립선암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인간 전립선암 세포를 이식한 생쥐에게 이 두 가지 성분을 투여하고 11일 동안 관찰했더니 일반 생쥐는 종양이 3.42배 커진 데 비해 두 성분을 섭취한 생쥐의 종양은 1.67배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 이면의 메커니즘을 더욱 연구해야 임상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5개월 사이 2차례의 대형 인명사고를 낸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잉과 항공당국의 유착관계에 주목하고 있는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보도에 조수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1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DC 대배심은 검찰 명의로 연방항공청에 사고 기종인 737 맥스의 안전 승인 과정에서 보잉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통신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측 간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항공청은 737 맥스가 표준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잉도 당국이 제시한 요건에 맞게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사법당국 차원에서 민간 항공사의 안전 승인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이른바 보잉 게이트로 번지는 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교통부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교통부 조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소속 같은 기종의 추락 사고와 관련한 항공기 안전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고 블랙박스 분석 결과 두 사고 간의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통부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필리핀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래의 뱃속에서 40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와 해양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길이 4.6m, 무게 500kg가량인 이 고래는 지난 15일 밤 필리핀 남부 콤포스텔라 밸리주 마비니시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래를 해부한 해양생물학자 데럴 블레출리 박사는 뱃속에서 쌀포대 16개와 농장에서 쓰는 마대 4개, 쇼핑백 등 40kg의 갖가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며 SNS를 통해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블레출리 박사는 고래가 소화할 수 없는 큰 플라스틱 조각이 장에 남아있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체중이 줄고 기력을 잃으면서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 이후 폐로가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의 보관량이 100만 톤을 넘었다고 도쿄전력이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 중인 도쿄전력은 원전 내 부지가 점점 없어져 오염수를 담아 저장할 장소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염수는 2011년 사고 당시 파괴된 원자로 건물에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정화 처리를 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탱크에 저장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인근 바다에 방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왔지만 이런 봄이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 때문인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봄철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봄철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 하면은 저는 딱 떠오르는 게 꽃가루 같은 그런 요인들인데요. 예. 이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에는 해롭지 않은데 그런 뭐 꽃가루나 음식 물질에 대해서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 중에서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코 점막에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요. 봄철에는 주로 꽃가루,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 찬 공기 등이 증상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처럼 뭐 봄철이나 환절기에, 그러니까 특정 시기에 비염이 나타나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지만 매일, 그러니까 1년 내내 고생하는 네네. 분들도 있거든요. 네. 두 비염에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알레르겐 또는 항원이라고 합니다. 항원이 계절에 따라서 증가 또는 감소한다면 증상도 계절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를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꽃가루나 실외 곰팡이에 의한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진먼지 진드기, 반려동물, 실내 곰팡이 같은 실내 항원은 1년 내내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은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가 사실 여러 개의 항원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꽃가루가 1년 내내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진먼지 진드기가 주로 가을에 환자들의 증상을 악화시키곤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계절성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설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환절기 감기와 혼동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요새 한창 미세먼지 심할 때 코가 계속 막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난생 처음으로 비염을 진단받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자, 이처럼 알레르기 비염과 환절기 감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은 항원에 노출이 되면 발작적이고 반복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나 눈의 가려움증, 코막힘 증상이 좀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원인되는 항원에 노출되는 동안은 몇 주 동안 증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 즉 감염성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보다는 좀 천천히 증상이 시작이 되고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코나 눈의 가려움증을 감기에서는 동반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 10일 이내에는 증상이 호전되는 경과를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보이게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은 좀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네. 감기는 좀 전신에 열이 난다. 이렇게 좀 네네. 차이를 비교해 볼 수 그럴 있겠네요.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알레르기 비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먼저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부비동염이 잘 발생을 합니다. 네. 코에 알레르기 염증이 코를 막히게 하고 또 점막에 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부비동의 배출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아 만성 부비동염 환자의 거의 절반은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재발성 중이염이 또 알레르기 비염에서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면 귀 안쪽과 코를 연결하는 귀 인두관에
코 쪽 입구가 알레르기 염증으로 폐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귀 인두관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또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하는 코 점막과 천식이 발생하는 기도 점막이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구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사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천식 환자의 한 80% 정도에서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될 수가 있고 또 비염을 동반한 경우에 천식 증상이 더 심하게 호소할 수 있어서 같이 치료를 고려하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비염이 뭐 귀나 기도와 같은 다른 기관뿐만이 아니라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더더욱 주의를 해야겠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런 알레르기 비염이 청소년에게도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청소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우리나라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의사로부터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중학생 비염이 그런 2007년에는 한 22.9%에서 2017년에는 33.5%로 거의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고등학생의 그런 알레르기 비염의 진단 비율도 26.3%에서 37.8%로 역시 또 10% 이상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사실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은 대부분은 성인보다 청소년에서 높고 그 유병률이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청소년의 유병률이 높은 이유는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유병률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산업화 때문에 대기 오염이 증가하고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이 도시화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합병증이 소아에서도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에서 조금 더 특징적인 것은 성장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알레르기 염증이 있어서 인두 편도가 이제 붓게 되고 또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느라 항상 입을 벌리게 됩니다. 근데 입을 늘 벌리고 있는 습관이 지속되면 얼굴 뼈에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일명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해서 뭔가 턱이 길어지고 위아래가 그 얼굴 뼈 모양이 변형이 되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좀 길어지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 성장기의 비염 때문에 얼굴형까지 바뀔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입호흡 때문인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또 수면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요? 네, 그게 되게 정말 중요합니다. 코막힘 때문에 수면 중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양질의 수면은 특히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 기능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늘 낮에 피곤하고 기억력도 감소하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우울증까지 초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 학습 능력까지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방금 수면 무호흡증 말씀하셨는데 무호흡할 경우에는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서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일수록 더더욱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 방법은 일단 그 핵심은 해피요법 그리고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회피요법은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노출되지 않도록 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알레르기인데요. 그것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침구류나 커튼, 좀 오랫동안 보관했던 옷들은 좀 뜨거운 물,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하고 햇볕에 잘 말려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요법은 입으로 먹는 약 또는 코에 뿌려서 이제 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코막힘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치료가 있는데요. 원인이 되는 항원을 아주 낮은 농도부터 증가시켜서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좀 길지만 다른 치료는 사실 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면역 치료는 거의 한 60-70% 정도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상 속에서 이런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은 환경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실내를 늘 깨끗하게 청소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천이나 털로 덮인 가구나 카펫의 사용은 삼가하시고요. 또 꽃가루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겉옷을 잘 털고 실내를 들어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 전후에는 외출 후에 또 손 씻기를 잘해서 여러 감염성 비염이 동반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연을 하시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간접 흡연을 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요새 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는 비염 스프레이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네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지영 교수와 함께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필리핀 해안에서 고래가 비닐봉지 40kg을 삼키고 죽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폐사하는 해양생물이 동남아시아에 유독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남아시아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과 영국 같은 서구 선진국인데요. 따라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어느 나라도 또 어떤 개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해양생물뿐 아니라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에 나설 때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